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살얼음판 같았던 어느 재벌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 아래 모두가 성공을 축하하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우아함 뒤에는 한 여성의 파멸을 위한 잔혹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룹 회장인 이태준 씨의 아내 김지영 씨입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남편의 오랜 내연녀이자 회사의 유능한 마케팅 팀장인 한유라가 천사처럼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유라는 지영 씨에게 특별한 칵테일 한 잔을 건넵니다. 이름은 블루라군. 마치 보석처럼 푸른 빛을 내는 아름다운 술이었죠. 하지만 김지영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잔에 담긴 것이 단순한 술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최음제, 즉 그녀의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독배라는 것을요. 남편과 내연녀는 공모하여 이 약물을 이용해 그녀에게 불륜의 덫을 씌우고 한 푼도 없이 쫓아내려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남편을 그림자처럼 돕고 맨손으로 회사를 키워낸 지영 씨.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대신 변호사와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그들의 모든 더러운 계획을 손바닥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파티는 그녀의 파멸이 아닌 그들의 몰락을 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독배를 과연 누구에게 마시게 할까요? 그리고 그 처참한 결말을 목격한 남편 이태준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지금 바로 그의 아내 김지영의 치밀하고 냉혹한 복수극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는 수백 명의 손님으로 가득 찬 도심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으로 들어섭니다. 바깥 세상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듯한 이곳은 순백의 실크 테이블보,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사치스러운 금빛 장식으로 눈이 부십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지나치게 화려하여 오히려 극도로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신성그룹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 이것은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니라 그룹 회장 이태준과 그의 젊은 내연녀 한유라, 그리고 아내 김지영 사이에 가장 잔혹한 심판의 무대였습니다. 김지영은 그 테이블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사모님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속으로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고독과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웅장한 샹들리에의 빛이 그녀의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지영 씨에게 그 빛은 구원이 아닌 심판의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회장 이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스피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영 씨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천박한 비열함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이태준의 시선이 청중 속의 한 여성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청중은 박수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젊고 유능하며 열정이 넘치는 우리 마케팅팀의 한유라 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한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인사를 할 때 그녀의 시선은 찰나의 순간 김지영 씨를 향해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 담긴 짧지만 분명한 시선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저 입가에 완벽한 사교적 미소를 유지하며 예의를 표하는 의미로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밑에서 그녀의 다른 손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지영 씨는 이 지루한 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반년 전 저 여우 같은 한유라가 회사에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신성그룹의 모든 공식 행사는 남편과 내연녀의 개인적인 무대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인 사내 로맨스를 연기하며 맨몸으로 이태준과 함께 회사를 일구어낸 합법적인 아내인 그녀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영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야근이 사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갑작스러운 출장이 사실은 내연녀와의 호화로운 휴가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한유라 같은 독사에게 감정적인 싸움을 걸어봤자 자신만 우스워지고 남편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한 방의 치명적인 일격, 저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오늘 밤이 바로 그 기회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의 스피치가 끝나자마자 한유라가 지영 씨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진하고 지나치게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모님, 유라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혹시라도 사소한 오해 때문에 안 오실까봐 걱정했답니다. 지영 씨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곳은 신성그룹의 파티이고 이 회사의 필두 주주는 여전히 저예요. 제가 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겠죠. 한유라의 입꼬리에 걸린 미소가 잠시 굳어졌지만 그녀는 곧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더 친하게 지내야죠. 아, 제가 바텐더에게 특별한 칵테일을 부탁해뒀어요. 그분만의 특제 레시피로 만든 블루라군이랍니다. 이 푸른색이 오늘 사모님의 드레스와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저의 작은 사과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유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라임 슬라이스와 붉은 체리로 화려하게 장식된 보석처럼 푸른 빛을 내는 칵테일 한 잔이 지영 씨 앞에 놓였습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지영 씨의 눈에는 교묘하게 위장된 독배로 보였습니다. 왜 특별한 칵테일이지? 왜 나만을 위한 거지? 여자의 직감은 이것이 덫이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남편 쪽을 흘끗 보니 그는 다른 거래처 사람과 대화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그가 자신과 칵테일 잔을 은밀하게 훔쳐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기대감과 미세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공모하여 쇼를 벌이려 했고 이번에는 그녀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이 잔혹한 쇼의 감독은 바로 김지영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한유라를 향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미소는 한유라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마음 씀씀이가 깊네요. 지영 씨는 칵테일 잔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유라의 눈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사냥감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라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지영 씨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체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체스판 위에서 한유라는 사냥감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문으로 직진하는 하찮은 말에 불과했습니다. 지영 씨는 이들이 그녀에게 먹이려던 독약의 효능과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한 망신이 아닌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회사와 재산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오늘 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명예와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김지영은 잔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방금 한유라가 건넨 잔 옆에 놓인 자신의 와인잔을 들고 그 푸른빛 칵테일과 한유라를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내민 독배가 결국 너희 자신의 무덤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독배를 만든 자에게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되돌려 줄 거야.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에게 이태준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분신이었고 신성그룹은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바쳐 일궈낸 공동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회귀합니다. 뜨거운 눈빛과 가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가졌던 25년 전의 청년 이태준. 조용하고 설계대만 파묻혀 살던 건축학과 학생이었던 그녀와 늘 주목의 중심에 있던 경영학과 스타였던 그.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했던 두 사람은 학생 창업 프로젝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낭만적인 고백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진한 커피를 마시며 사업 계획을 토론하던 순간에서 싹 텄습니다. 그는 나는 불꽃이고 당신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꽃을 더 높이 타오르게 돕는다고. 지영 씨는 그 말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졸업 후 가진 것이라곤 사랑과 불타는 야심뿐이었던 두 사람의 신혼집이자 신성그룹의 첫 번째 사무실은 15평도 안 되는 넓고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그때는 고되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급히 끓여 먹던 인스턴트 라면 냄새, 추운 겨울밤 낡은 컴퓨터 앞에서 서로를 안고 온기를 나누던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이태준이 소통 능력과 결단력으로 회사의 얼굴이었다면 김지영은 그 뒤에 있는 두뇌였습니다. 그녀는 시장을 분석하고 발전 전략을 세우며 회사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를 계산했습니다. 한 번은 부동산 프로젝트가 동결되어 파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 이태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방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다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김지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모든 서류를 재검토하여 계약서의 허점과 프로젝트 용도 변경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이 회사를 살리고 그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태준은 그녀를 껴안고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녀가 자신의 머리이자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이 공동의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초기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어머니의 유품인 유일한 목걸이를 팔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기 위해 해외 유학 장학금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조금의 원망 없이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쌓고 있는 토대가 단순한 회사가 아닌 가족이자 견고한 미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만 돈과 명예가 밀려들자 이태준의 마음은 쉽게 변했습니다. 회사가 궤도에 오르자 지영 씨는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그녀가 뒤로 물러선 그 자리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유라 같은 여자들이 비집고 들어와 위선적인 존경과 요염함, 그리고 달콤한 말로 그 공백을 채울 기회였습니다. 지영 씨에게 이 잔혹한 진실이 닥친 것은 반년 전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영화처럼 극적인 불륜 현장의 덮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학교 정보를 찾기 위해 남편의 태블릿 PC를 집어들었고 그때 아직 열려있던 한유라와의 채팅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사진, 그리고 지난 10년간 이태준이 자신에게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외설적이면서도 애정 가득한 말들.
모든 것이 거대한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녀의 세계는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재의 어둠 속에서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한 줄 한 줄, 사진 한 장 한 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철저하고 노골적으로 기만당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처절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신뢰, 그리고 그녀의 20년 희생이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따지고 싶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하고 가련한 자신을 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나는 김지영이다. 한때 남편과 함께 흙바닥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을 일구어낸 사람이다. 나는 어린 여우 한 마리에게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이토록 쉽게 빼앗길 수 없다. 싸움을 거는 것은 하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그녀를 가련한 여자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길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산과 그녀가 쏟아부은 청춘의 노력을 지켜낼 만큼 현명한 계획이. 그 운명의 밤 이후 지영 씨는 우는 것을 멈추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첫 단계로 그녀는 비밀리에 유능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음모, 모든 계획을 알아야 했습니다. 지식은 곧 힘이었고 그녀는 그 무기로 자신을 무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전 탐정은 그녀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탐정이 한율에게 선물한 핸드백 속에 증거 확보용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 녹음 파일은 김지영 씨조차 소름이 돋을 만큼 잔혹한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한유라와 다카하시라는 이름의 남자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계획은 공용으로 가. 그룹 송년회 파티에서 내가 어떻게든 저 계집에 술에 최음제를 넣을 거야. 가장 강력한 걸로. 수녀라도 미치게 만들 종류로. 약효가 돌면 다카하시 씨가 취한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그 여자를 방으로 데려가. 이채빌용 치료. 내가 이미 예약해뒀어. 뭘 해야 하는지 알지? 실제로 할 필요는 없어. 연기만 하면 돼. 그 여자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서 아주 정열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거야. 내가 이태준 씨와 함께 갑자기 들이닥쳐 현장을 잡을 테니까. 물론 전부 촬영할 거고. 이어서 다카하시라는 남자가 주저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팀장님? 그분은 회장님 사모님이신데요. 한유라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 증거가 있어야 그 여자를 단돈 1원도 없이 이혼시킬 수 있어. 그 여자는 거칠애와 가짜는 명예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일 끝나면 500만 원은 내 거야. 지영 씨는 녹음 파일을 모두 듣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토록 젊은 여성이 저토록 악랄한 마음과 잔혹한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빼앗고 싶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파괴하고 자신을 무일푼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분노 뒤에는 소름 끼치도록 냉정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쇼를 벌이고 싶다면 그녀도 기꺼이 함께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들의 규칙대로 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 스스로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칵테일에 대해
이채비엘 치료에 대해, 그리고 곧 나타날 낯선 남자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유라는 자신이 완벽한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김지영이 감독하는 연극 속에서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김지영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덫으로 즐겁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영은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와인을 즐기며 배신자들의 모든 거짓과 강요함이 만천해 드러나는 막이 오르는 순간을 기다리면 될 뿐이었습니다. 청백색 칵테일이 지영 씨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독을 품은 보석처럼 아름다웠죠. 그녀는 남편과 한유라의 시선이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꽂혀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를 숨죽이며 기다리는 두 마리의 포식자 같았습니다. 이 순간 지영 씨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의 계획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들이 공들여 준비한 쇼의 판을 깨버리는 것이 되고 그들의 의도를 너무 일찍 간파했다는 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 이 국면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선을 돌릴 아주 짧은 찰나가. 그리고 지영 씨는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들고 화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유라의 경계심을 해제하기에 충분한 미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 씀씀이가 깊네요. 하지만 저 혼자 마시기는 조금 미안한걸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바텐더에게 똑같은 걸 한 잔 더 만들어 달라고 해요. 우리 자매처럼 함께 건배하며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모든 오해를 풀어요. 어때요?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한유라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장인 이태준 앞에서 지영 씨와 함께 건배하는 행위는 분수를 아는 내연녀이자 관대한 아내라는 이중적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유라는 곧바로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멋진 생각이세요. 태준 씨,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영 씨는 정말 도량이 넓은 분이시라고요. 유라는 재빨리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색깔부터 장식까지 처음의 한 잔과 완전히 똑같은 두 번째 블루 라구니 지영 씨의 잔 바로 옆에 놓였습니다. 이제 테이블 위에는 마법 같은 푸른 빛을 내뿜는 똑같은 칵테일 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수함을 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치욕적인 덫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유라는 기쁜 듯 자신의 잔을 들어 지영 씨와 건배할 준비를 했지만 지영 씨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잠깐만요. 지영 씨는 흥분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순간에 우리 자매끼리 기념사진 한 장은 남겨야죠. 나중에 추억할 수 있도록요. 말을 마치고 지영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유라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여기요. 배경에 파티장 전체가 나오면 분명 멋질 거예요. 승리의 환상에 도취되어 있던 한유라는 즐겁게 지영 씨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고 두 잔의 칵테일 잔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고 촬영 각도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누르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팔꿈치로 자신의 옆구리를 가볍게 쳤습니다. 고가의 악어가죽 클러치백이 지영 씨의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클러치 안에 있던 립스틱, 파우더 팩트 등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쩌면 좋아요. 지영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으로 한유라는 즉시 몸을 굽혔습니다. 제가 주워드릴게요. 언니! 그녀는 자신이 몸을 굽히는 그 순간 무대의 중심에서 완벽하게 시선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영 씨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황금의 3초였습니다. 한유라의 등이 모든 시야를 가리고 남편 이태준이 잠시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며 방심했던 그 짧고 귀중한 순간, 지영 씨의 손이 유령처럼 테이블 위를 스쳤습니다. 두 잔의 위치는 빠르고 조용하게, 그리고 소리 없이 교체되었습니다. 독이 든 칵테일은 이제 다른 곳에 놓여 그녀가 아닌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한유라가 일어서서 두 손으로 클러치를 지영 씨에게 건넸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영 씨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클러치를 받아 스마트폰을 닫았습니다. 자, 얼음이 녹기 전에 얼른 마셔요. 지영 씨는 자신의 칵테일 잔을 들었고 한율에게 남아있는 잔을 들도록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연극은 지영 씨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지영 씨는 잔을 들어 올리고 한유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소름 끼치도록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화합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건배해요, 유라 씨. 한유라는 화사하게 웃으며 자신의 잔을 들어 지영 씨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맑은 쨍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바로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임을 알 리 없었습니다. 배신자인 남편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유라는 그 칵테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달콤한 승리의 미주를 마시듯 자신감에 차서 들이켰습니다. 불과 몇 분 후면 김지영이 치욕 속에서 몸부림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그 약물은 이제 그녀 자신의 혈관 속을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애써 준비한 연극의 주인공은 더 이상 김지영이 아니었습니다. 김지영은 자신의 칵테일을 비웠습니다. 시원한 민트 향과 상큼한 라임의 순수한 맛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위해 필요한 냉철함을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단 하나의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을 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칵테일이네요. 이 특별한 선물 다시 한번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잔잔했습니다. 일말의 떨림이나 두려움도 없이 오직 얼음장 같은 차가운 결의만이 존재했습니다. 한유라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비웃었습니다. 언니, 마음에 드셨다니 저도 기뻐요. 앞으로 우리 자매가 함께 즐길 일은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곧 차지하게 될 지위를 암시하듯 앞으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지영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없을 거야, 유라 씨. 적어도 네가 상상하는 그런 미래는. 그들은 사교적인 대화가 한창인 메인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이태준은 아내를 빠르게 힐끗 보더니 서둘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지영 씨는 죄책감, 걱정,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비열함과 체념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완벽한 공범이었고 20년 아내의 명예를 젊은 내연녀의 더러운 계략에 내맡긴 것이었습니다. 김지영이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시분이 경과했을 때 한율에게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한유라는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손을 들어 관자놀이를 가볍게 주물렀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물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지만
그 행동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공들여 화장한 그녀의 하얀 피부가 옅은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영 씨는 그것이 독의 불꽃이 내부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 분홍색은 번져 그녀의 얼굴 전체를 비정상적으로 붉게 만들었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목덜미와 가슴골이 드러난 피부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뜨거운 사우나에서 방금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고 무릎 위에 놓여있던 가느다란 손이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도자기 같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마치 공기를 더 들이마시려는 듯 드레스깃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호흡 또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규칙적이고 잔잔하지 않고 가빠졌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무겁게 내뱉었고 실크 드레스 아래에서 가슴이 눈에 띄게 상하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시선 또한 평소의 날카롭고 오만한 모습 대신 동공이 풀리고 눈이 커지며 비정상적으로 빛나고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어떤 환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몽롱하고 흐릿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이태준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완전히 멈추고 한유라를 응시했습니다. 왜 그래?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잖아.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쐴까? 한유라는 다른 세계에서 현실로 강제로 끌려온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매우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마 술 때문인가 봐요. 오늘 술이 좀 독한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선은 이태준에게 향하지 않고 주변 테이블의 남자들을 무의식적으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성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쇼는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화로처럼 뜨거웠고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의 애교 섞인 소리가 아닌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대담하게 이태준의 가슴 위에 얹혔습니다. 저 왠지 몸이 이상해요. 너무 뜨거워요. 이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격식 있는 파티에서 수백 명의 거래처와 직원들 앞에서 그의 우아하고 지적인 애인이 싸구려 유흥업소의 여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황급히 한유라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에서 떼어내며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그는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그만둬. 다들 보고 있잖아.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이제 명확한 쑥덕거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호기심, 흥미,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모든 시선이 그들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저거 한 팀장 아냐? 술 취해서 정신 나갔네. 이 회장 엄청 창피하겠네. 김지영은 그 자리에 앉아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떠오른 치욕.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젊고 아름다운 애인. 이제 그녀 때문에 수백 개의 시선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한유라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녀는 문어처럼 그에게 단단히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김지영을 위해 준비했던 쇼를 이제 그녀 자신이 멋지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본을 알고 있는 유일한 관객인 김지영은 지극히 통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전체 요리에 불과했습니다. 메인 요리는 아직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태주는 한유라를 밀어내려 하고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한유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롭고 오만한 마케팅 팀장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움 없이 노출하는 한 마리 짐승 같았습니다. 지영 씨는 그 자리에 유령처럼 조용히 앉아 눈앞에서 펼쳐지는 비극을 관찰했습니다. 이태준의 얼굴에 떠오른 무력감과 치욕을 그녀는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영 씨는 자신의 기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이태준과 한율에게 주목하고 있는 사이 지영 씨는 파티장 구석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협력자 다카하시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짧은 순간 교차했고 지영 씨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다카하시는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몽롱한 상태의 한유라는 자신의 구세주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시선이 군중을 훑다가 다카하시가 있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짰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약효가 돌면 다카하시가 영웅처럼 나타나 피해자인 김지영을 방으로 데려간다는 것.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자신이며 저 영웅이 사실은 자신을 단두대로 이끌 집행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유라는 힘을 쥐어짜 이태준을 살짝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아직은 이성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취한 것 같아요. 방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녀는 이태준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조용한 신호를 보내며 다카하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유라가 방에 가고 싶다고 하자 그는 기계처럼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 방에 가서 쉬어. 그는 자신의 애인을 부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열함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창피하고 성가신 상황을 당장 떨쳐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나리오대로 다카하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친절한 손님 역을 연기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괜찮으십니까?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방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한유라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카하시의 단단한 팔에 기대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완벽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에게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향했고 잠시 후 불륜 현장 덮치기 쇼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파티장으로부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이 길이 승리로의 길이 아닌 지옥으로 향하는 길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유라가 협력자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진 후 파티장에는 어색하고 악의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웅성거림은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거리낌 없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태준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가의 슈트 등판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몇몇 단골 손님들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방향을 잃은 채 수치심과 공포 속에 침몰해 있었습니다. 김지영은 그가 굴욕감을 충분히 맛볼 수 있도록 몇 분 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영향받기 쉬운 상태에 있어야 했고, 그래야만 지영 씨의 말에 쇠와 같은 무게가 실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영 씨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한유라와 다카하시가 방에 올라간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다카하시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신의 연기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김지영이 행동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웠습니다. 대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표정, 완벽한 현모양처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이태준의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움찔하며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그녀는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소리로, 하지만 거짓된 절박함을 가득 담아 말했습니다. 저 너무 걱정돼요. 이태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은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가 걱정이라는 거야?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유라 씨 말이에요. 지영 씨는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아까 그녀의 모습 보통의 취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돼요. 어쨌든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요. 게다가 여자 혼자 호텔방에 있는 건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우리까지 곤란해져요. 지영 씨의 말은 이태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책임과 회사 평판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그는 한율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그룹의 체면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좀 쉬겠다고 했을 뿐이잖아. 좀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벌써 15분 가까이 지났어요. 이성을 잃을 만큼 취한 사람이 혼자 잠긴 방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보세요? 지영 씨는 그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아니면 한유라 씨 가족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모두에게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지영 씨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한유라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에 친척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사실상 시련이자 심리적 덫이었습니다. 이태준은 노골적인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족, 나는 번호를 몰라. 그래요? 지영 씨는 놀란 척했습니다. 두 분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면 더 위험해요. 취한 젊은 여성을 낯선 남자와 함께 방에 뒀다는 결과를 생각해봤어요. 지영 씨의 말은 이태준의 비열함과 자기중심성을 곧바로 꿰뚫는 송곳과 같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율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이초빌 클라이투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최고 경영자이자 파티에서 한유라와 마지막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자신이 가장 먼저 연루될 것은 명확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이태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걱정은 짜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친절한 손님이었을 뿐이야. 친절한 손님이요? 지영 씨는 냉소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절한 남자가 생판 모르는 옷차림이 화려하고 정신을 놓은 여자를 자기 방으로 기꺼이 데려가 준다고요? 당신 정말 순진하시네요, 이태준 씨. 아니면 일부러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지영 씨의 말에 이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놀라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면서도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지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만들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지영 씨는 한숨을 쉬는 척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지 않는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다만 방금 호텔 경비팀장과 직원 2명이 급히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봤어요. 2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혹시 질병 치료였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비팀장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녀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거짓말은 어떤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경비라는 2글자를 듣자마자 이태준의 안색은 완전히 창백해졌고 극도의 공포가 그의 눈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호텔 경비가 개입한다는 것은 사건이 심각해졌다는 의미였고 이는 명성뿐 아니라 그의 경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는 통제불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요. 아니면 우리 둘이 한번 올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잖아요. 이 제안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이태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굴욕과 공포 속에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직접 목격하고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전에 스스로 꺼트려야 했습니다. 가자. 그가 이를 악물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비열함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압도되어 뒤늦은 결단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지영 씨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영 씨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엘리베이터 문이 이태준의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마치 목이 졸린 것처럼 계속 손을 들어 고가의 넥타이를 늦추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갑자기 숨막히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빨간 전자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은 마치 이태준의 초조함을 일부러 약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21이라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엘리베이터가 21층에 멈췄음을 알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진한 붉은색의 뜨거운 벨벳 카펫이 깔린 길고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분위기였습니다. 이태준은 화살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공포는 강렬한 초조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그룹 전체의 명성이 치명적인 스캔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영 씨가 꾸며낸 호텔 경비가 나타나기 전에,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지영 씨는 침착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은 뜨거운 카펫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미리 설치된 덫으로 돌진하는 사냥감을 조용히 뒤쫓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채일 치료실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에 다다랐을 때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며 죽음 같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작고 희미했습니다. 억눌린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의 거친 숨소리와 관능적인 신음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이태준이 멈춰 섰습니다. 그의 전신이 굳어졌고 두 발은 바닥에 뿌리가 박힌 듯 했습니다. 이미 창백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공황 상태와 무언의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대체 뭐지? 지영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충격받은 순진한 아내 역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 소리 201075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설마 한유라 씨, 설마. 지영 씨는 일부러 말을 흐렸고 이태준의 상상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유 모를 질투, 눈앞에서 바람을 맞았다는 분노, 그리고 곧 터져나올 스캔들에 대한 공포가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쳤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며 두 손은 주먹으로 굳게 쥐어졌습니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추악한 소리는 멈추지 않고 더욱 크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배신당한 남자의 자존심을 찌르는 수천 개의 바늘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옥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개자식, 그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으르렁거렸고 2001 1075실 문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문을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VIP 고객이자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는 자로서 그는 모든 객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가 지갑에서 카드키를 떨리는 손으로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전자잠금 장치에 카드를 여러 번 갖다 대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삐하는 마른 소리가 울리고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이태준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무거운 목재문을 밀어젖혔습니다. 문은 벽에 맹렬하게 부딪히며 쾅하는 거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에서 들리던 모든 추악한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지영 씨는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최고의 연극. 그녀가 6개월 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고 그녀는 그 안의 광경이 저 배신자 남자의 심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잠자리뿐 아니라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미래와 명예까지 완전히 끝장낼 사형 선고가 될 것이었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혀낸 쾅하는 거대한 소리는 마치 안에서 들리던 모든 추악한 소리를 끝내고 죽음 같은 침묵을 시작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이태준은 문턱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분노의 정점에서 그대로 굳어버린 석상 같았습니다. 지영 씨는 그의 바로 뒤에 서서 그의 팔과 몸의 틈 사이로 안의 모든 광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욱 노골적이고 잔혹한 광경이었습니다. 한유라가 김지영에게 치욕을 주려 신중하게 골랐던 바로 그 스위트룸은 이제 그녀 자신의 몰락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의 조명은 모두 켜져 있지 않았고 몇 개의 스탠드 조명만이 희미하고 노란빛을 내뿜어 분위기를 더욱 문란하고 퇴폐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옷들이 바닥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유라의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는 걸레처럼 구겨진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의 거대한 하얀 침대 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우아하고 오만했던 마케팅 팀장 한유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광란에 빠진 한 마리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성껏 손질했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헝클어져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약물과 술에 취해 헐떡이는 부어오른 입술과 붉게 상기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뱀처럼 그 낯선 남자에게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 다카하시 또한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누워 있었고 다부진 몸매, 땀에 번들거리는 나체의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단 한 가지 매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유라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인 것에 반해 다카하시의 눈빛은 극도로 냉철했습니다. 문이 맹렬하게 열렸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태준과 김지영 쪽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짧은 순간 지영 씨는 그의 입꼬리가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자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태준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것, 분노에 가득 찼던 그를 무언의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침대 머리맡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바로 한유라의 스마트폰이 가니 스탠드 위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은 아직 밝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후면 카메라의 플래시 라이트가 환하게 켜져 침대 위에서 얽혀있는 두 사람의 몸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녹화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유라의 모든 행동, 모든 몸짓, 가장 치욕적인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뒤덮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지영 씨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이태준의 무겁고 끊어지는 숨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의 가슴이 격렬하게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과 몇 초 사이에 복잡한 표정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극도의 경악. 다음은 남자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을 때의 광기 어린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진실을 깨달았을 때의 완벽한 붕괴. 이것은 우발적인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덫이었습니다. 녹화 중인 저 스마트폰이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신뢰하고 가족까지 버릴 각오를 했던 여자. 한유라가 알고 보니 호텔에서 낯선 남자와 쉽게 잠자리를 갖는 문란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추태를 스스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념으로?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태준의 머릿속은 지금 분명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고 매료되어 있었을지언정 완전히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건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영만을 위한 특별한 칵테일, 잘못 마신 후에 한유라의 기묘한 행동, 쉬고 싶다는 제안, 친절하게 나타난 낯선 남자, 그리고 지금 이 11하울 킬로의 녹화 중인 스마트폰과 눈앞의 광경.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한유라가 김지영을 위해 준비했던 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히로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지영 씨는 이태준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속았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고 더러운 계획 속에 말로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이 붕괴는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보다 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 자존심의 붕괴, 그리고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환상의 붕괴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다카하시는 이제 충분히 연기를 했다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유라를 부드럽게 밀쳐냈습니다. 한유라는 아직 몽롱한 상태로 아쉬운 듯 다시 그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다카하시는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리며 힘을 주어 그녀를 완전히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일어나 조금의 거리낌이나 공포도 없이 앉았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녹화를 중지한 후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직 문 옆에서 얼어붙어 있는 이태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에 공식적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회장님, 김 팀장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쇼는 슬슬 끝내도 괜찮을까요? 다카하시의 말은 큰 소리가 아니었지만 조용한 방 안에 투하된 폭탄처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태준의 고막을 때렸고 분노와 경악의 껍질을 뚫고 인식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김 팀장에게 부탁받은 쇼. 유리 조각처럼 부서진 구절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으며 배신보다 더 무서운 진실, 즉 한율에게도 배신당했다. 는 끔찍한 진실을 조립해냈습니다. 이태준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진실과 허위의 경계선에 서서 전신이 경직되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짧은 몇 초 사이에 극적인 색 변화를 겪었습니다. 분노의 붉은색에서 공포의 푸른색, 그리고 마침내 붕괴와 절망의 회색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그는 무언가 외치려 입을 열었지만 잔혹한 진실에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경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마비 상태였습니다. 김지영은 그의 바로 뒤에 서서 그의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그를 살아있는 석상으로 만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폐에서 쥐어짜내는 듯했고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던 눈은 이제 눈알이 튀어나올 듯 크게 뜨인 채 하얀 침대 위의 광경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뇌가 망막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몽롱한 상태로 몸부림치는 저 여자, 관능적인 신음소리를 내는 저 여자, 낯선 남자에게 나체로 엉겨붙은 저 여자가 한유라일 리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중했던 우아하고 지적인 마케팅 팀장일 리 없었습니다. 늘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던 그의 젊은 애인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녀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붉게 상기된 얼굴, 그리고 그가 한때 사랑했던 입꼬리 바로 아래에 있는 매력적인 점까지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의 폭풍이 이태준의 심장을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극도의 의구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끔찍한 오해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취해서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눈을 비볐습니다. 악몽을 쫓아내려는 어린아이 같은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광경은 여전히 그곳에 선명하고 잔혹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의구심은 곧 광기 어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피가 끓어올랐고 남자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가 여왕벌이자 뮤즈이자 가족을 버릴 이유로 여겼던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고 그가 자신만의 것이라 생각했던 목소리를 낯선 이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배신은 김지영이 겪은 것보다 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영 씨는 적어도 자신의 품위를 지켰으니까. 하지만 그는 눈앞에서 바람을 맞은 동네 바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영 씨는 이태준의 두 손이 주먹으로 굳게 쥐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며 관자놀이와 목에 푸른 혈관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소리 지르고 싶었고 저 남자를 침대에서 끌어내려 죽도록 때리고 싶었습니다. 한유라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직후 더욱 차갑고 무감각한 감정이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후회,
그는 배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진실,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한유라가 다른 남자와 여기에 있지? 왜 침대를 향해 플래시가 켜진 채 가지런히 놓인 스마트폰이 있지? 바람 피우는 사람이 누가 저런 짓을 해? 만약 이것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꾸며진 덫이라면, 흩어졌던 조각들이 이태준의 머릿속에 떠올랐고 끔찍하리만큼 완벽한 그림으로 자동적으로 결합되어 갔습니다. 김지영만을 위한 특별한 칵테일. 잘못 마신 후에 한유라의 기묘한 행동, 쉬고 싶다는 제안, 친절하게 나타난 낯선 남자, 그리고 지금 222757호에 녹화 중인 스마트폰과 눈앞의 광경.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피해자는 본래 김지영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왜 역할이 바뀌었지? 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한유라지? 그리고 그 순간 이태준은 배터리가 나간 로봇처럼 기계적이고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김지영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죄책감도 비열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도의 공포, 상대방을 참혹할 정도로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을 때의 경악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김지영의 눈 속에 얼음장 같은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입꼬리에 떠오르려는 냉소를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지영이 알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이 모든 연극의 실을 쥐고 흔들던 사람이었다. 칵테일 잔을 바꿔치기 한 것, 그녀가 문 앞에 나타난 것,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 속에 있었다. 이태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새하얘졌으며 마침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율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치욕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원시적인 공포,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결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한 여자에 대한 공포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든 암사자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분노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세계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문틀을 짚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고, 묻고 싶었고, 그녀에게 질문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졌습니다. 자신이 말인 줄도 몰랐던 체스판에서 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여자는 그를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혹하게 배신했던 여자는 이제 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그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잔혹하고 비참한 진실 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김지영은 얼어붙은 이태준의 등 뒤 아주 가까이에 섰습니다. 그의 온몸에 퍼져 있는 떨림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그녀의 목표는 한유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김지영이 진정으로 무너뜨리고 고통을 끝까지 맛보게 하고 싶었던 인간은 바로 눈앞에 이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딱 붙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짓된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습니다.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저 여자가 나를 위해 준비한 쇼, 당신이 직접 연기하는 것이 훨씬 리얼하네. 이태준의 전신이 감전된 듯 움찔했습니다. 그는 화들짝 돌아보며 지영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죽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때요, 이태준 씨? 이 광경이 충분히 인상적인가요?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거래처, 모든 직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가 이 영상을 함께 감상하기를 원하시나요? 지영 씨는 다카하시의 스마트폰, 즉 가장 강력한 파괴 무기가 보관된 곳을 턱으로 가볍게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자 판결이었습니다. 이태준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굳게 닫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김지영이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충분히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20년 풍파를 함께 겪은 여자를 너무나 안일하게 봤던 것입니다. 한편 침대 위에서는 강력한 최음제의 효과가 마침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유라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고 몸 안에 뜨거운 열기는 가셨으며 지치고 쑤시는 몸과 끔찍하리만큼 텅 빈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주변 모든 것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본 것은 문 옆에 서 있는 이태준과 김지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황의 빛이 스쳤습니다. 계획이 뭐였지? 아, 그래. 현장 덮치기. 내가 현장을 잡기로 했는데 왜 내가 침대에 누워있지? 왜 몸이 나체지?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누구야? 그녀의 기억이 조각나고 혼란스럽게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칵테일, 뜨거운 감각, 통제불능의 행동, 그리고 이 남자. 한유라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앉으며 얼굴이 핏기 없이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얇은 시트를 끌어당겨 몸을 가리고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태준 씨, 사모님.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녀는 아직 연기를 하려 했습니다. 악몽에서 막 깨어난 무고한 피해자 역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쇼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김지영은 그저 침묵하며 그녀에게 무대를 내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또 어떤 연기를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유라는 지영 씨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공황은 분함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악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영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의 찬 목소리로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습니다. 너지, 전부 네가 꾸민 짓이지. 태준 씨, 이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이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제 술에 약을 넣고 이 남자를 여기에 보내 저를 덮치게 했어요. 질투심 때문에 저를 파멸시키려 한 거예요. 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악랄한지.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연기로 자신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멋지게 변신시켰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다른 남자라면 아마 이 연기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태준 또한 더 이상 그 거짓말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야말로 한율에게 내려진 가장 강력한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이태준이 반응하지 않자 한유라는 더욱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제 말 못 믿으시겠어요? 태준 씨, 제가 피해자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 남자랑 저 악랄한 여자, 둘 다 감옥에 쳐넣어야 해요.
저 여자가 저를 물먹이고 망신시켰다고요.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마침내 김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쇠와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유라 씨. 저도 그러려고 했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다카하시 옆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고 곧바로 스마트폰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지영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화면을 가볍게 쓸어 넘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지영 씨는 한유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아마 이 영상이겠죠. 지영 씨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그녀와 다카하시의 모든 정열적인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선명하게 녹화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유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아, 안 돼. 서두르지 마세요. 지영 씨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는 누가 누구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증명하기 불충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 저에게는 하나가 더 있거든요. 지영 씨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유라와 다카하시 사이에 대화 녹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강력했습니다. 계획은 이래요. 저 계집에 술에 최음제를 넣는 거야. 전부 촬영해서 그 여자를 단돈 1원도 없이 이혼시키는 거지. 녹음이 끝나자 방은 한유라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리는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치욕의 침대 위에 앉아 입을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전신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 모든 연기, 모든 중상이 이 반박 불가능한 증거 앞에서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함정을 팠고 그리고 스스로 그곳에 뛰어든 것입니다. 지영 씨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오만했던 눈 속에 완벽한 붕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통쾌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지영 씨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싶나요? 아니면 제가 이 녹음 파일과 방금 찍은 정열적인 영상을 이사회와 모든 인터넷 언론에 보내서 우리의 유능한 마케팅 팀장이 실제로는 어떤 인간인지 보여주기를 원하나요? 한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지극히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게임은 여기서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지영은 절대적인 승리자였습니다. 호화로운 스위트룸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한유라의 비참한 울음소리만이 모든 것이 붕괴된 공간 속에서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얇은 시트는 그녀를 덮은 치욕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사형 선고처럼 모든 문과 모든 도피처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고 한꺼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태주는 여전히 방구석에 미동도 없이 서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유라를 보지 않았고 김지영을 쳐다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빈 차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잔혹한 현실에서 벗어날 숨을 구멍이라도 찾는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뢰, 사랑, 자존심, 그리고 곧 경력과 재산까지도. 김지영은 눈앞에 비참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희열도 뒤늦은 동정심도 없이
오직 얼음 같은 평온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쇼를 끝낼 때였습니다. 본래 그녀의 것이었던 것, 되찾을 때였습니다. 지영 씨는 천천히 방 한구석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급 핸드백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정신 나간 듯 서 있는 이태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바로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놓았습니다. 보세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6개월간 준비한 전부예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어 텅 빈 눈으로 서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인쇄된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다른 서류들, 재산분할 합의서, 그가 내연녀를 부양하기 위해 회사에서 횡령했던 불분명한 자금 증명서, 그리고 탐정이 수집한 사진과 메시지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면밀하고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어떤 허점도 없었습니다. 이태준은 이혼 서류를 보고 다시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 아주 오랜만에 혼돈과 용서를 구하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아, 그가 더듬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영 씨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이태준 씨. 지영 씨는 망치로 내리치듯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남겨진 길은 단 하나예요. 여기에 서명하세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고가의 만년필을 꺼내 이혼 서류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본래 저에게 속해 있던 것을 되찾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궈낸 공동재산의 절반, 이 집, 이 차, 그리고 당신 그룹 주식의 절반까지. 이 합의서 내용대로 모두 저에게 다시 이전될 거예요. 지영 씨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혼란스러운 심장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데려갈 거예요.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기를 원치 않으니까요. 양육비는 당신의 양심에 따라 내든 안 내든 상관없어요.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이태준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이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다만 넓은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CEO의 모습, 한때 김지영의 모든 세계였던 남자의 모습이 이제 절망에 빠진 철없는 아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의 심장은 더 이상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협력하는 대가로. 지영 씨는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계속했습니다. 오늘 밤 두 사람의 모든 음모와 이 정열적인 영상은 그녀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는 다카하시를 흘끗 보았습니다. 어떤 언론에도 절대 나가지 않도록 해줄게요. 당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명예는 제가 지켜줄게요. 이것이 제가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예요. 그녀는 몸을 살짝 숙여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심장을 꿰뚫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당신에게 자유를 줄게요. 모든 것을 짓밟으면서까지 갈망했던 그 여자에게로 갈 자유를. 지금 당장 떠나도 좋아요. 지영 씨의 말은 자비인 동시에 극도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가두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것, 재산, 가족, 그리고 자존심까지 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무일푼으로 풀어주었고
오직 진짜 얼굴이 드러난 내연녀와의 암담한 미래만이 남겨졌습니다. 이태준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모든 후회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김지영에게 항거하면 그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지 못하고 펜이 바닥에 딸깍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들고 마침내 이혼 서류 위에 펜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늘 유려하고 자신감 넘쳤던 그의 필체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쓴 것처럼 비틀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들의 20년 결혼 생활에 공식적인 종지부를 찍는 서명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그는 펜을 힘없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방을 나섰습니다. 굽은 등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한유라를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흘끗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열렬한 애인이 아닌 어리석음의 화신이자 그의 모든 비극의 근원이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태준이 떠난 후 방에는 김지영과 다카하시 그리고 한유라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비참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카하시는 약속대로 다가와 한유라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모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의 남은 몫이에요. 협력해줘서 고마워요. 다카하시는 그것을 받아들고 세어보지도 않은 채 지영 씨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나타났을 때처럼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제 그녀와 한유라 단둘만 남았습니다. 한유라는 지영 씨를 응시했습니다. 부어오른 눈에는 증오와 애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영 씨는 그녀를 싸늘하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용서라니, 당신이 그 두 글자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요. 내일부터 당신은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 가족 근처에서 당신이 다시 얼쩡거리는 것을 본다면 왜 이 영상이 우연히 복원되어 시골에 계신 당신의 부모님께 보내졌는지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한유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이 끝났고 미래가 파괴되었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김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침착하게 울리멜한 치료실을 나섰고 뒤에는 배신과 더러운 음모의 잔해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지켰을 뿐 아니라 가장 멋진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초일용 치료실의 무거운 목재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지만 그 소리는 분노의 찬소리가 아닌 부드럽고 단호한 승리라는 소리였습니다. 이초일용 치료의 무거운 목재문이 등 뒤에서 닫혔을 때 그 소리는 분노의 소리가 아닌 지영 씨에게는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성벽이 열리며 그녀를 지난 6개월간 가두었던 보이지 않는 감옥, 거짓의 감옥, 고통과 지칠 줄 모르는 계산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영 씨는 길고 조용한 복도에 홀로 서서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습니다. 이 공기는 더 이상 억압으로 숨막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텅 비어 있었고 신기하리만큼 가벼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시선과 쑥덕거림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파티장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에게 속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쇼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그녀의 것이 된 집으로. 그날 밤 반년 만에 지영 씨는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넓은 침실을 비출 때 그녀는 더 이상 고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평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아침, 배신의 그림자가 더 이상 없는 아침이 진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혼 후 김지영 가족의 삶은 사람들이 흔히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놀라울 만큼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우울하거나 불편함이 아닌 오히려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재산 분할 후에 막대한 재산의 절반은 그녀와 두 아이가 평생 돈 걱정 없이 편안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진정한 평화는 은행 계좌의 숫자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공간 그 자체에서 왔습니다. 이 집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은밀한 다툼이 없어지자 집은 갑자기 넓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더 이상 거짓말과 외면으로 무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두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 영화에 대해 토론하는 소리,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닌 그들이 아무런 장벽 없이 모든 희로애락을 홀가분하게 나누는 따뜻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이혼이라는 충격에 마음 아파했지만 그들은 현명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엄마의 고통과 인내를 조용히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물 흘리며 무너지는 대신 강하고 단호하게 일어서서 자신의 것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픔을 존경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엄마를 가련한 어머니가 아닌 영웅으로 강인함의 모범으로 보았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지영 씨는 행복한 가정이 반드시 한 지붕 아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존경과 나눔, 그리고 이해 타산 없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태준에 관해서는 그는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재산과 주식 이전에 관한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이 집을 떠난 후 그는 정말로 지영 씨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지영 씨가 아는 한 그는 한유라를 찾지 않았고 당연히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그가 그녀에게 바쳤던 사랑은 무참히 짓밟힌 체면과 자존심을 극복할 만큼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정사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그녀의 더러운 계획 속 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그것은 어떤 남자도 삼킬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유능하고 재능 있는 뮤즈에 대한 환상은 산산조각 났고 오직 천박하고 문란한 여자에 대한 비참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배신할 수는 있었지만 파괴된 자존심이야말로 그 감정의 끈을 완전히 끊어낸 마지막 송곳이었습니다. 그는 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공허함과 너무 늦은 후회에 조용히 마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한유라의 운명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태준이라는 버팀목을 잃고 지울 수 없는 오점을 짊어진 채 그녀는 필사적으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던 상류사회에서 곧바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을 받아줄 대기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녀가 빚을 갚기 위해 이태준이 사주었던 아파트와 차를 팔고 도시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유라의 전락에 고소해야 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을 인생의 필연적이고 공정한 법칙이라고 여겼습니다. 뿌린 씨앗은 스스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미모를 무기로 삼아 지름길을 통해 부유한 삶을 추구했지만 그녀는 어떤 길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탐욕과 부정한 야망의 대가는 몰락이었습니다. 모든 풍파, 잠 못 이루던 긴 밤, 눈물, 그리고 차가운 계산을 거쳐 이제 조용한 정원에 홀로 앉아 자신이 직접 가꾼 장미가 석양 아래 그 자태를 뽐내는 것을 보며 지영 씨는 모든 것을 되돌아볼 충분한 시간과 평온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히 배신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에는 값비싼 교훈, 그녀가 청춘과 신뢰를 바쳐야 했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영 씨는 그 교훈을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가 아닌 폭풍을 헤쳐나온 한 인간으로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촛불의 불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 김지영이 가장 마음에 새기는 것은 바로 얘네 자신의 독립된 가치 이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사회나 이야기는 종종 우리에게 희생적이고 관대하며 가족과 남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희생인 자신을 잃는 건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관대함이 배신과 무례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지영 씨처럼 뒤로 물러나 자신의 모든 인생과 커리어를 한 남자의 손에 위탁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안전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실수를 결코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만의 독립된 가치를 잃었을 때, 당신이 단 하나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으로 자신을 만들었을 때, 그 태양이 변심하면 당신의 세계 전체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만의 길, 자신만의 커리어, 독립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지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립성이고 발언권이며 자존심이고 풍파가 닥쳤을 때 당신의 품위를 지켜줄 가장 견고한 갑옷입니다. 결코 약자적인 입장에 놓여 누군가의 동정이나 시혜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교훈. 배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보통 슬픔,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소리 지르고 따지고 온 세상이 상대방의 배신과 비열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간적인 통쾌함,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통제불능의 가련한 여자라는 이미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배신자를 그의 애인 쪽으로 더욱 가까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과 냉철한 이성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눈물을 행동으로 바꾸세요. 우는 대신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세요. 소리 지르는 대신 조용히 계획을 세우세요. 상대방과 세상에 당신이 약한 희생자가 아닌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손에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들의 약점을 쥐고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정권을 쥐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 결말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품위 있는 결말을요. 세 번째 교훈. 아마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교훈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오던시 내려놓음과 용서민에 대한 것입니다. 김지영이 이 두 단어를 입에 담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할지 모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자들을 용서하라고? 아닙니다. 여기서의 용서는 그녀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순진함, 맹목적인 신뢰를 용서하세요. 고통에 잠식되어 있었던 약했던 나날들을 용서하세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당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는 것은 마치 스스로 독배를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증오는 오직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남은 소중한 열정을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 부정적인 감정에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무거운 돌덩이를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 더 가볍고 평온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 팔을 넓게 펼치세요. 이제 매일 오후 지영 씨는 사랑하는 이 정원에서 훌쩍 성장한 아이들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며 싸우기 위해 분투하는 여자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김지영, 어머니이자 여성 사업가이며 용감하게 폭풍을 헤쳐나와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낸 인간일 뿐입니다. 그녀는 계략이 아닌 지혜와 용기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인생의 풍파에 맞서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힘과 신념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비온 뒤에는 하늘이 갤 뿐만 아니라 무지개도 걸리고 내일의 태양은 어제보다 항상 더 밝고 따뜻하다는 것을요.